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성격의 주요 이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이론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음 열기 시리즈를 하고 있죠. 저희가 무엇보다도 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를 안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어떻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핵심 감정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 그리고 강점에 대한 것도 하셨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하셨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에 대해서도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제 욕구, 잘하는 것, 그리고 꿈과 비전에 대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자화상, 나의 부정적인 감정, 나의 약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수 있으시죠? 위대한 별을 만드는 힘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것은 찾아서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사업가, 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단점들을 오히려 잘 승화시켜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승화시켜서 자신의 장점으로 삼고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자신의 그런 별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성향을 이제까지 열등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런 단점을 왜 가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더 커 보이고 예, 이랬던 것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분도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나의 장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장점들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이 되게 장점 찾는 것이 여러분 어려웠다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장점보다도 내 단점을 많이 생각하셨다면 그 단점도 어쩌면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점을 한번 장점화 시켜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소심하다. 난 너무 소심해. 난 소심한 A형이야. 이런 것들은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 좀 신중하다일 수도 있고, 그쵸? 마음이 이제 작은 대신 되게 꼼꼼하게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신경질적이다. 나는 너무 신경질적이야. 예, 이런 것들은 좀 장점화 시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신경질적인 게 예민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너무 둔감한 것보다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예, 엉뚱하다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엉뚱하다. 예, 엉뚱하다는 뭐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호기심이 많은 거니까,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눈물이 많다.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눈물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거죠. 예, 이런 장점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산만하다. 예, 이것은 에너지가 풍부하다. 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예,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단점의 부정적인 그런 용어지만 이것은 어떻게 바꿔 말하면 되게 소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이 단점으로 생각한 거, 뭐 잘난 척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난 척한다. 다방면에 뭐 관심이 많다.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단점으로 생각한 것들을 한번 180도 바꿔서 장점화 시켜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지금 화상 입은 소년이 보이죠? 나이가 30살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반을 다져야 할 나이에 새로운 뮤지컬 배우라는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 늦은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어린 말을 했어요. 뮤지컬 배우라는 것을 하기에는 내기를 단절한 손과 보조개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성대 때문이죠. 1년 전에 이 사람은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폭발 사고 때문에요. 전신 화상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수술만 30번 넘게 치료 중에 폐혈증으로 숨이 멎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 화상 치료가 그렇게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졸도하는 것도 다반사였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8개월의 병원 생활, 생사를 넘나드는 병원 생활 끝나자마자 대학로에 작은 방을 얻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꿈 때문이죠. 죽음 오가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늦은 나이지만 여러 연극들을 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성대를 제거하라고 권유했지만 이 친구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성대를 제거하지 않고 뮤지컬 배우라는 꿈에 도전하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그 사선을 넘기 위해서 꿈을 향해 노력하면 분명 변화는 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잃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늦은 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30살도 늦은 건 어떻게 보면 아니죠. 여러분의 나이에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도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꿈이고 뭐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젊다는 것 그리고 청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예, 잘하고요. 예,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시국이라 여행을 많이 다니진 못하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또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 애완견 키우는 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 예, 뭐 악기도 여러 가지 배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노래 뭐 듣는 거 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옷 사입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뭐 있는지 한번 옆에다가 좋아하는 것, 예, 잘하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좋아하는 거 적어보셨으면 잘하는 것, 예, 잘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A4 용지에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그려보시고 5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 손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다 나의 소명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의 소명을 아는 방법은요, 바로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죠. 예, 이 할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인데, 이 소명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소명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5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꾸며진 나, 가면을 쓴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나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생각하자.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하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못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예, 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5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스스로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여기 당신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불러주세요. 송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송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정신분석 이론. 여러분 성격의 주요 이론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이면서 여러분이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정신분석학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시고 또 성격의 구조,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와 성격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각 단계의 경험에 따른 성격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장애의 학습 목표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일까?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꿈은 무엇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일까?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 성격의 전반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창시된 성격 이론이자 정신병리 및 심리치료 이론입니다. 예,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신경과 의사이고요. 히스테리 환자를 자유현상법으로 치료하면서 무의식과 성적 욕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하게 된 분이 바로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리적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즉 심리적인 뭔가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 역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터무니없는 말실수, 엉뚱한 내용의 꿈,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 증상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은 그의 선행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원인의 극히 일부만을 의식할 뿐이지 그 대부분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의식에 대한 가정이에요. 인간의 그 심리적 세계는 개인에게 자각되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인 정신 현상이 존재하고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세계가 바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많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이론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과정을 탐구하는 심층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 추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무의식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는 가정이에요. 프로이트는 이 성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파악했고요. 인간의 신체, 특히 성감대의 접촉을 통해서 육체적 쾌감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적 에너지를 인간 삶의 원동력으로 여긴 프로이트는요, 어린 아동도 성적인 추동을 지니며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는 성적 욕구와 더불어서 공격적인 그런 욕구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제 여겼는데요. 인간 심리가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 주장은 프로이트의 주된 그런 공언이기도 하지만 엄격한 도덕과 종교적 가치를 중시했던 그 당시 유럽인들로부터 혹독한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신분석 이론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성격 형성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격의 기본적인 구조가 5세 이전에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행동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성격 구조가 발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잘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 프로이트의 그 생애와 정신분석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격의 구조, 마음의 지형학적인 모델,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신경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히스테리 환자들이 신체적인 그런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증상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활동이 증상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연상과 꿈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존재와 기능을 인식한 그런 프로이트는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요, 인간의 심리적 경험은 의식적 접근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각하고 있는 지각, 사고, 정서 경험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의식적 경험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라는 거대한 빙산이 있다면 그 빙산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아주 지극히 그 일부가 의식적 경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수준은 전의식 수준입니다. 전의식 수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쉽게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 수준인데요. 이 무의식 수준은 자각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의식되지 않는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수용되기 어려운 성적인 욕구, 폭력적인 동기, 부도덕한 충동, 비합리적인 소망, 수치스러운 경험과 같이 의식에 떠오르면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억압된 욕구, 감정, 기억의 보관소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정신세계를 빙산에 비유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부분은 무의식의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무의식은 의식에 잘 떠오르지 않지만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의식에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정신적 장애가 유발될 뿐 아니라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인 내용을 찾아서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꿈 해석은 무의식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꿈의 내용 속에 은밀하게 담겨있는 무의식적 욕구, 소망, 갈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비롯해서 일상적인 실수, 망각, 농담에도 무의식적인 소망과 갈등이 위장되어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환자로 하여금 꿈을 비롯해서 그의 다양한 행동과 경험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무의식의 소망과 갈등을 의식화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 중에서 자각될 경우에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억압되어서 저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의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서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에 저장된 그 심리적 요소들은 서로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지니는데 이것을 정신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요, 다양한 무의식적 요소들 간의 타협과 절충의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적 추동,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 특히 무의식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을 규명하고자 했는데요. 자기 분석과 임상 경험에 근거해서 이 무의식을 움직이는 동력은 추동,
즉 내면적인 욕망과 충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동은 개인을 어떠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내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추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추동의 본질을 밝히고 추동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주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동은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출생 초기부터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욕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추동을 숨쉬기, 먹기, 마시기, 배설하기와 같은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 보존적 추동과 성적인 쾌락과 행동을 추구하는 종보존적 추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충족되지 않은 분들어 사회적으로 억압되는 성적인 추동을 무의식적 세계의 주된 동력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성적인 에너지를 바로 리비도라고 지칭했습니다. 예,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이 나타내는 대부분의 행동은 근원적으로 성적인 추동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추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을 프로이트는 성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기 성욕, 아이들도 성욕이 있다.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그 성적 추동을 중심으로 체계한 그의 주장들을 추동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리비도 심리학 또는 원초화 심리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가요, 1차 세계대전 때 둘째 딸의 사망을 경험하면서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구뿐 아니라 공격적인 욕구가 매우 보편적이고 강력함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소멸과 파괴를 향한 죽음 본능의 타나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 본능에서 유래하는 공격적인 욕구를 인간의 근원적인 추동으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능인 성욕과 죽음의 본능인 공격욕이 인간의 주된 두 가지 욕구라는 이러한 주장은 이중 본능 이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욕과 공격욕은 서로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씹거나 깨우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욕망이 함께 작동하는 거죠. 사랑과 미움, 애착과 공격. 이것이 함께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격의 3원 구조 이론.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프로이트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정교한 성격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1923년에 자아 원초화에서 마음의 지정학적 모델을 성격의 3원 구조 이론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는 원초화,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심리적 구조를 제안했고요. 특히 자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 인간의 그 정신세계는 매우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음,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마음, 그리고 도덕과 양심을 중시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원초화, 자아, 초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자아, 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초화는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원초적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려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초화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고요.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인
원시적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초기에 기초적인 심리적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1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유아는요, 이러한 원초화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성적인 에너지인 리비도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에게 지향되어서 투여되는데 이런 과정을 부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초화는 항상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유아는 배가 고프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지만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일시적으로 욕구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어린 유아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욕구의 충족이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유아는 환경의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심리적 기능을 발달시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이가 배고플 때 막 울고 보채기만 했는데 그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제 점차 배우게 되죠. 이처럼 욕구 충족을 조금씩 지연하면서 현실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상해서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심리적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고는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을 담당하는 심리적 구조와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아는요, 생후 6개월, 8개월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2세, 3세가 되어야 자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아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욕구 충족을 지연하고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가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자아는 감각과 운동, 지각, 추론, 판단, 기억, 언어 등의 인지적 기능을 비롯해서 감정 조절, 만족 지연, 좌절, 인내와 같은 다양한 적응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를 2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적 그런 도덕과 윤리 규범을 따라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의 칭찬과 처벌에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자신의 심리적 세계 속에 내재화하게 돼요. 이처럼 아동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과 부모의 가치관을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아동은 이 초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고 부모의 처벌과 그에 대한 불안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5, 6세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10세, 12세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한다고 봤는데요. 아동이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가치를 내면화한 자아 이상, 이것이 초자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초자아는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덕 원리에 따라서 기능합니다. 여러분 옆에 그 그림과 같이요. 초자아는요.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득, 무의식에 있죠. 그리고 자아는 의식과 전의식 그 수준에서 외부 현실과 접촉하면서 원초와의 소망과 현실을 요구하는 절출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초자아는 상당 부분 무의식에서 기능하지만 일부는 의식될 수 있어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기능과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경합하게 돼요. 원초와의 힘이 강할 때는 충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제멋대로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에 초자아가 강할 경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완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자아는
외부 현실을 고려해서 원초와 초자아와의 요구를 절충해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아울러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아를 외부 환경과 더불어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성격의 중심 구조로 여겼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원초아의 욕구를 초자아의 도덕관념과 절충하면서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자아의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욕망과 도덕 그리고 현실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잘 조화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3원 구조,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어디에 의식과 무의식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신 역동이라는 것 또한 자아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원초아가 강할 때는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성격이 나타나고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도덕적이고 너무나 억지적이게 되죠. 그래서 자아가 주도해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적응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내 마음속에 어떤 현상과 기능을 의미하는가? 과연 나의 원초아는 어떤 경우에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원초아에 대해서 나의 초자아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나의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의 대립을 어떻게 타협시키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성격의 발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심리성적 그런 발달 단계,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환자들의 그 무의식에 존재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프로이트가 깨닫게 되면서 유아의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가장 근원적인 성적 추동이 유아의 성장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욕은 좀 넓은 의미를 지닌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쾌락과 애정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뜻합니다. 성욕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교 행위를 통한 종의 보전이지만 프로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신체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충동들을 성욕이라고 넓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아도 성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인간의 몸에는 그 점막으로 이루어진 세 부위가 있죠. 뭐가 있나요? 입, 항문, 그리고 성기. 그래서 이렇게 음식 섭취, 배설, 그리고 성행위를 담당하는 이 세 부위는 감각과 쾌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죠.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서 배변 훈련을 받으면서도 항문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또 이어서 돌출된 성기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죠. 이처럼 입, 항문, 성기는 쾌락과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된 신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유아 성욕을 주장하면서 어린아이가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가 나이에 따라 변천하며 이러한 욕구 충족 경험이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즉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는 입, 항문, 성기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게 되는 욕구의 만족과 좌절 경험 이것이 성격 형성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과도하게 좌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충족이 되면 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리비도죠. 그것이 그 단계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단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은 어떤 발달 단계에도 고착될 수 있고 고착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강기 같은 경우는 출생으로부터 이제 1년 반까지의 시기인데 구강기니까 뭐예요? 입과 연관이 돼 있죠. 이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젖을 제대로 못 빨았다든지, 예,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어서 엄마로부터 빨리 젖을 뗐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이 구강기에 고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뒤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예, 구강기는 출생 직후부터 1년 반까지의 시기고 입으로 엄마의 젖을 빨거나 먹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입을 통해 엄마의 젖을 빨면서 외부 대상과 처음으로 관계 경험을 하게 되죠. 입을 통해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족감과 좌절감을 경험하죠. 엄마와 상호작용하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젖을 빤 그런 만족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만족을 주지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눈맞춤도 하지 않으면서 젖도 예를 들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짜증을 낸다든지 그리고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아이도 짜증이 나죠. 예, 이럴 때 좌절감을 경험하게 돼요. 예,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만족감과 좌절감이 이 외부 존재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아이가 그렇게 형성하게 되면서 이런 경험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구강기의 욕구가 과도하게 충족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잘 믿고 의존적이며 요구가 많은 구강기 수용 성격이 형성될 수 있고요. 반면에 구강기 욕구의 과도한 좌절은 입으로 씹고 깨물고 내뱉는 행동을 유발하며 구강기 공격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논쟁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의 소유자는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엄지손가락을 계속 빠는 사람, 손톱 물어뜯는 사람, 펜이나 연필 물 무는 사람, 음주 흡연 하는 분, 그리고 수다 떨기 같은 구강 만족과 관련된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에 적절하게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신감 있고 관대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지니는 그런 안정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학문기예요. 생후 1년 반부터 3년까지의 시기로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가 입에서 항문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시기에는 배변을 참거나 배설하면서 긴장감과 배설의 쾌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부모가 아동에게 배변 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동이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배변 훈련 과정에서 아동은 불안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문기에 욕구가 지나치게 좌절이 되면, 즉 너무 배변 훈련을 너무 심하게 엄마가 시키는 경우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하게 이제 화를 낸다거나 너무 그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막 혼내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지나치게 좌절되는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완벽주의적이고, 예, 청결과 질서에 집착하며 인색한 그런 학문기 보유 성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에 학문기의 적절한 좌절 경험 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충족이 되면 감정적이고 분노를 잘 느끼며 무질서한 학문기 배출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절한 욕구 만족 경험을 하게 되면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협동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배변 훈련 했을 때 경험을 혹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때는. 그쵸?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야지? 너무 청결하세요. 그래서 아마 배변 훈련을 할 때, 만약에 실수하면 막 이제 혼내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게 치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나중에 정말 더러운 거를 이제 못 보고 너무 완벽주의 그리고 너무 청결한 거 우리 뭐라고 하나요? 너무너무 청결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배변 훈련을 했었지?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의 지금 그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남근기는요.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예요. 이때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체 부위가 입, 항문, 거기서 이제 성기로 바뀌게 됩니다. 남근기가 프로이트가 말했을 때 남근기가 성격 발달에 있어서 각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 성기에 대한 아동의 관심이 이성 부모에게 확산이 되면서 아동은 이성 부모에게 유혹적인 행동을 보이며 애정을 독점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며 상상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남자 아동은 어머니를 독점하려고 하지만 경쟁자인 강력한 아버지에 의해서 남근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에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남자 아동은 아버지에 대한 경쟁심, 적대감, 두려움, 존경심, 애정 등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남자 아동이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경쟁하는 삼각관계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남근기에 나타나는 남자 아동의 유혹적인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아동이 구분을 이제 잘 하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유혹적 행동이 줄어들고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남자의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원만한 해결은 건강한 성 정체감의 형성, 초자아와 자아의 발달, 삼각관계의 수용과 더불어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이후에 적응과 성격 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 제대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권위적인 인물의 과도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복종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인 아빠를 경쟁자로 보고 그러니까 동성인 아빠를 경쟁자로 보고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복잡한 심리 갈등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여자 아동도 나타나요. 여자 아동은 보통 어떤
이성 부모, 그쵸? 즉 아빠의 애정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엄마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나중에 성인기의 신경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복기는 6세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학업과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의 표출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아동이 학교, 친구, 운동, 취미 이런 것에 관심을 이제 쏟게 되죠. 이 시기는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그러한 시기로 현실적인 성취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적응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춘기 또는 청소년기 이후의 시기를 성기기라고 하는데요. 육체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이 시기의 성에너지는 이성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성욕구가 현저하게 증가되면서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통해서 성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성기기를 통해서 성격 형성이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강기, 구강기 수용 성격, 구강기 공격 성격, 그리고 항문기는 배변 훈련을 하면서 항문기 보유 성격, 항문기 배출 성격, 남근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정을 얻기 위해서 동성인 부모와 경쟁하는 것,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잠복기, 성기기. 여러분의 어린 시절 경험이 나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구강기에 엄마로부터 충분한 수유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젖을 떼게 되었는지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배변 훈련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남근기 때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한번 경험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과 방어기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 계속 해도 충분할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실 이 1시간에 한다는 것은요. 한 강에 이것을 다 다루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냥 수박 겉핥기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론은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훑어봤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정신분석에 대한 것만 따로 책을 보시는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을 공부 1시간 한 걸로 나는 정신분석 공부했어 이렇게 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격과 방어기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들이 정신분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또 보시면 자아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자아는 환경의 요구와 더불어서 원초화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성격의 중심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자아죠. 근데 자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다른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 자아는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아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아가 느끼는 불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의 그 실제적 위협에 대한 현실 불안으로 현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원초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무의식의 원초와 세력이 강해져서 의식으로 침범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처럼 자아가 원초의 세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강렬한 욕망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또 자아는 초자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규범이나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불안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시키는 기능이 바로 방어기제라는 것이죠. 방어기제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억압, 부인, 투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소개했고요.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있어요. 예, 이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한번 보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억압이라는 것은요,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와 불쾌한 경험이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을 뜻합니다. 억압은 의식적인 경험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어 기제이고 불안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5세 이전에 발생한 성적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은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기억의 과도한 억압은 히스테리 반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부인은 자신의 감각이나 사고 또는 감정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잃은 사람은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동 형성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심리 상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을 회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너무 미워. 그런데 오히려 그 증오심을 반대로 사랑과 헌신의 행동을 나타내면서 매일의 불쾌감을 회피하는 동시에 결혼 생활의 파탄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 바로 반동 형성이고요. 자, 억압 중요하고요. 투사 정말 중요합니다.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적개심을 나타낸 부하 직원은 자신의 적개심을 상사에게 투사해서 오히려 그 상사가 자기를 미워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투사인데요. 투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미운 사람이죠. 괜히 미운 사람. 나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보면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투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지만 사실 진짜 되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투사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 내가 적개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개심을 상사에게 투여를 해서 그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 이것도 바로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치.
대치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위험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표출하지 않고 안전한 것에 돌려서 대리적으로 충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울긴다. 예,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직장 상사에게 야단맞은 사람이 상사에게는 직접 대들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게 짜증내는 경우, 이런 게 대치고요. 합리화도 여러분 많이 합니다. 합리화는 빈약한 성과나 실패와 같이 불쾌한 상황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면서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합리화의 좋은 예는 포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여우가 돌아가면서 저건 신포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우화, 여우와 신포도의 비유처럼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퇴행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소변 잘 가렸던 애가 새로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다 가니까 다시 대소변을 지리게 되는 경우, 예, 이런 것이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의시는 다른 사람의 특징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한 힘을 지닌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빠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느끼는 어린아이, 이것이 이제 동의시라고 할 수 있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아빠를 보면서 동의시하죠. 지성화는 정서적 주제를 이성적 주제로 전환해서 추상적으로 다뤄줘서 불안을 회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자에게 거부당한 남자가 현대 여성의 심리와 이성관계에 대한 지적인 분석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회피하는 경우. 예, 그리고 승화는 성적이거나 공격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공격적 욕구를 스포츠 활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승화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어 기제가 존재하는데요. 프로이트 사후에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아의 기능을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그런 이론이 발전했는데요. 이를 자아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아의 무의식적인 기능으로서 그 성숙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개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방어 기제가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흔히 사용합니까?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투사와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격과 정신병리. 예,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무의식 속에서 경합하는 역동적인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초아는 야생마처럼 성적인 또는 공격적인 욕망에 즉각적인 충족을 요구하고 날뛰고 있고요. 또 초자아는 엄격하고 깐깐한 교사처럼 도덕적 규범과 부모의 가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고요. 자아는 외부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절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죠. 이처럼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양한 심리적 세력 간의 힘겨루기와 더불어서 타협을 위한 암중모색이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이러한 자아가 잘 발달되어서 자아가 주도권을 쥐고 원초와 초자아의 요구를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현실에 잘 적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아가 조정자의 기능을 잘 하게 되지 못하면요, 무의식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심리적인 그런 증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무의식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요구에 과도한 억압으로 인해서 짓눌린 원초와의 요구가 강력해질 때, 그럴 때일 수 있고요. 또 초자아가 과도하게 경직된 윤리의식이나 완벽주의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아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에 자아가 효과적으로 조정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적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불안을 느끼게 되면 자아는 방어기제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고자 하고요. 이때 특히 특정한 방어기제를 너무 자주 융통성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현실 적응이 좀 저하될 뿐 아니라 정신병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미숙한 방어기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부적응이 심화되면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그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는데요.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성숙한 방어는 승화, 이타주의, 유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경증적 방어는 억압, 반동, 대치, 합리화라고 할 수 있고, 미성숙한 방어는 퇴행, 신체화, 동일시, 행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애적 방어는 부정, 분리, 투사의 4가지 유형인데요. 이 성숙한 방어기제는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유형의 방어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정신장애의 증상은 개인이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방어기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격 특성과 정신장애의 기원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증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심리성적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 과도한 욕구 만족이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특정한 발달 단계에 고착이 되어서 성숙한 성격으로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만족스러웠던 이전의 발달 단계로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신장애는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의 고착이나 퇴행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프로이트는 남근기에 겪게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무의식적인 갈등이 나중에 성인기에 신경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프로이트는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증을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지만,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남근기 이전의 생애 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엄마와의 관계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각한 성격장애와 정신장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원리는요, 무의식의 의식화, 자아의 강화, 그리고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건강한 성격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성격 구조를 아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본 것처럼 무의식의 의식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치료에서는요,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인생 전체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무의식적 갈등을 자각함으로써 자기 이해가 심화되는 것이에요.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증상의 제거를 넘어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기법을 보면 정신분석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치료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자유연상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나타내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좀 중요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정신분석적 치료 기법에는 자유현상, 꿈분석, 전이분석, 저항분석이 있습니다. 자유현상은 어떤 것이냐? 내담자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아무런 억제나 논리적 판단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내용뿐 아니라 감정, 목소리, 침묵 같은 다양한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서 자유연상하도록 이제 권해줘야 하고, 자유연상 과정에서 이렇게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자각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꿈 분석은 꿈에 나타난 주제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무의식의 갈등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꿈 해석은 무의식의 활동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은 원초와의 억압된 추동과 자아의 방어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가 기억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현재몽이고요. 꿈에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무의식적 동기를 뜻하는 잠재몽으로 구분이 되는데, 꿈 분석의 목적은 현재몽을 통해서 잠재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꿈은 무의식의 내용이 응축되어져 있고 대치, 상징화 등 다양한 방어들에 의해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내담자로 하여금 꿈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자유연상하게 격려해서 통합적인 자료를 검토하면서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에서 중요한 타인에게서 느낀 감정이나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이 분석은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에게 나타내는 전이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전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느낀 감정과 관계 패턴을 치료자에게 나타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전이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전이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방어기제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저항 분석은요,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협조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저항은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에서 그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다양한 반치료적인 행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치료 시간에 늦게 온다거나, 치료 시간을 잊는다거나, 뭐 꿈을 기억해 오지 않거나, 자유현상이 잘 되지 않는 것, 치료에 흥미를 잃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담자는요,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통찰을 이제 치료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의식적 갈등이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응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변화하는 점진적인 과정, 이것을 바로 훈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훈습 과정을 계속 오랜 훈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점차 미성숙한 방어와 증상들을 포기하게 되고 충동들을 새로운 적응적 방식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꿈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 그러니까 꿈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꿈을 스스로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치료 과정은요, 어떤 치료 이론이든지 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요,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312페이지부터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요. 치료 계약하는 것, 그리고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특히 정신분석 치료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기에는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가 이제 나타나면서 자유현상을 시키고 꿈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의 첫 과제는 내담자의 저항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중기에 내담자의 전이가 나타날 때 그것을 이제 해석해주는 것, 그것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적응 행동하도록 훈습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제 중기라고 할 수 있고요. 종결기는 이런 심각한 갈등의 해결, 그리고 자아 기능이 향상되고 병리적인 방어 기제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고 성격 구조에 중요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천천히 이제 치료의 종결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프로이트가 죽고 난 이후에 정신분석 이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자아심리학은 자아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은 자아의 병리적 발달 과정뿐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현실 검증, 충동 통제, 정서 조절, 판단과 행동, 대인관계, 논리적인 사고 과정, 방어 기능, 성격의 통합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것을 제시한 이제 에릭 에리슨도 있고요. 또 방어기제, 아까 프로이트의 딸이 방어기제를 자세하게 했죠. 안나 프로이트.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아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정말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적용이 되는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대상관계 이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멜라니 클라인을 위시해서 도널드 위니컷, 그리고 오토 칸버그, 페어베언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아동기 초기에 성격 구조가 발달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요. 어린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경험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갈등 경험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잘 치료되지 않았던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자기심리학은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자기, 셀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중요한 심리적 구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는 인간이 발달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애정에 우선하는 것이 자기애이다. 그래서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자기감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유아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부모의 공감 반응은 통합된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병리는 자기 구조의 결함에 기인하며, 이러한 결함은 유아기의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코엇은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두 성격장애는 모두 부모의 공감 부족에서 기인하는 자기장애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상처받은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내담자는 치료자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상처를 표현하고, 그 치료자는 공감을 통해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프로이트 사후에 발전한 또 다른 유형은요. 프로이트 이론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이론 체계로 발전시킨 정신 역동 이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신 프로이트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는 저희는 융의 분석 심리학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예, 9장의 정리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실 것은 정신분석의 기본 과정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거, 성격의 3원구조 이론. 성격을 구성하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것은 해보시고요. 정신분석 3번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학문기의 욕구 충족 경험은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욕구가 과도하게 충족되거나 좌절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방어기제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부인, 투사, 승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투사는 꼭 해보시고요. 억압, 합리화 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분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기말고사를 볼 때 물론 오픈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여러분이 시험을 또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